주진우 기자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소된 주진우 기자가 왜 주진우 지금 빚을 갚아야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최대 대출 한도도 늘려준다. 저금리 정부 대출을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사기를 쳐서 돈 뜯어내는 사기꾼이 있습니다. 신용등급을 높이려면 대출을 더 높이면 더 받을 수 있다고 사기를 쳐서 2천만 원 가로챈 사기꾼도 있답니다. 지금 한참 어렵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상대로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답니다. 위기에 이렇게 악한 본성들도 악한 사람들도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여기는 순수 음악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조직폭력배 앞에서는 주먹 불끈 쥐고 휘두를 수도 있는 남자. 아닌 밤중에만 오면 주먹 불끈 쥐어서 볼 옆에 딱 붙이는 남자. 경찰청 에이스 아밤주의 마스코트 꽉불리 곽문준 경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꽉불리 꽉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어렵고 무거웠던 그 고문 경찰의 밤을 지나서 이제 저희가 아밤주에서 조폭 특집 시작합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아직도 조폭들이 사업가로 변신하고 일반인으로 변신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그런 일이 진짜 현실에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더 문제는 그런 것들을 좀 미화하는 있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동경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런 싹을 제대로 잘라버리겠습니다. 좀 넉넉한 곽세로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뭘 그렇죠야. 지금 머리 새 햇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박서준 씨하고 진짜 장난 아닙니다. 이태원 클라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요. 네, 조용히 해주세요. 자, 조폭 특집으로 엮은 순수 음악 방송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성격이 좀 맞죠? 그렇죠. 네. 자, 시작할까요? 예. 오늘은 그 1탄으로 조폭의 탄생과 진화, 그리고 이 조폭의 탄생의 이 결정적 역할이 된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1975년에 있었던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 그리고 3대 패밀리의 탄생입니다. 자, 처음부터 가시죠. 예. 조폭이 처음에 생긴 게 언제예요? 조폭에 관련된 경찰이 파악한 겁니다. 경찰이 파악한 걸 쭉 정리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폭 전문 기자로 제가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니 이제 역사상 패거리들이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예. 사람들한테 돈을 좀 뜯고 위세를 과시하고 이런 거는 역사상 우리 문명이 발생할 때부터 항상 있어왔다 봐야죠. 조선시대에도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폭으로 불리는 그런 조폭들은 아마 일제시대에 그렇죠. 처음 태동했다고 볼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일제시대에 이제 아무래도 당시에 치안 여건이 불안하고,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질서 유지, 또 이렇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소위 말해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좀 받고, 이런 문화들이 일제강점기에 생긴 겁니다. 보호비 받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약한 서민들 있잖아요. 예. 서민들한테 갈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보호비 좀 받고 낭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조폭이. 그렇죠. 낭만이 없어서 낭만하고요. 의리가 없어서 의리하는 게 조폭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일제강점기로 가면 네. 일부 요만큼 그런 요소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청취자분들 보셨을 텐데, 그 장군의 아들 영화도 보셨을 테고, 네. 예전에 바람처럼 스쳐가는 야인시대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초반에. 그게 무슨 노래야? 야인시대에 나온 OST 야인입니다. 다시 불러봐요. 바람처럼 스쳐가는 낭만과 정열의 트로트.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래 부르면 불려가. 트로트 아니잖아. 네. 이때 그런데 당시에 이제 본인들은 협객으로 불리우기를 원했고 사람들은 건달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때 당시- 건달도 네. 어떻게 보면 또 미화한 단어예요. 맞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조폭이라는 용어는 없었고요. 없었죠. 네. 그리고 강점기를 지나서 이제 해방 이제 우리가 광복 직후에는 미군들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예. 깡패라는 용어도 많이 썼습니다. 깡패죠. 깡패는 깡패 갱스터 영어로 갱스터이지 않습니까? 예. 나쁜 이제 깡패 조폭들을 갱스터라고 하는데 갱스터의 깡하고 패거리에 패자가 붙어가지고 깡패라는 단어도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 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 또 한 가지 역사학자분들 중에서는 흥선대원군이 조폭에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학자분들도 계세요. 네. 조금 우스운 소리인데 우리 경찰에서 조폭 그 전문으로 하는 우리 경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여러 역사학자들 에피소드 비슷하게 왜 예전에 안동김 씨 위세를 좀 피해가지고 흥선대원군이 이제 시정 잡배들 모아놓고 약간 세과시를 할 때가 있었는데 네. 나중에 흥선대원군이 잘 되고 나니까 그 그때 시정 잡배들이 흥선대원군의 권력을 뒤엎고 여러 세과시를 냈다 해가지고 그게 또 뭐 우리나라 조폭과 연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역사학자분도 계십니다. 그거 안 궁금하고요. 조폭 3대 패밀리요. 아니 인류 가려고 지금 조금 서사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역사가 있어야 돼요. 급하게 먹지 마. 나도 지금 조금 약간 업된 상태예요. 사실은 제가 좀 알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지금 TBS 오는데 눈치 많이 보여요. 정치율, 시청자율 이런 얘기 안 하고 싶어. 네. 자 가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또 우리 장군의 아들의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당시 일본 조폭인 일본 야쿠자 계열인 하야시하고 싸웠던 이런 일본에 저항했던 측면도 있었기 때문에 있기는 했었는데요. 네.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서 스스로들을 뭘로 표현했냐면 당시에 1세대 조직폭력배들을 스스로 낭만파 주먹시대 우리 이 영화에서 너무 미화된 것 같아요. 시라손이라고 불렸던 이성순 씨, 네. 김두한 그 뭐 장군의 아들 했던 김두한 씨, 뭐 또 이정재, 임화수 이런 분들이 이제 스스로들 칭하기를 그렇게 불렸죠. 그 자기네들은 그렇게 했는데 낭만이 없으니까 낭만파라고 붙인 거였어요. 이 사람들은요,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사람은 진짜 건달이야. 진짜 저 사람 낭만이 있어. 저 사람은 정말 의를 위해서 했어. 그런 거 다 없어요. 그래도 결정적일 때 주먹 쓰고 결정적일 때 양아치 짓 하는 게 깡패예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본인들이 뭐 때문에 그러냐? 아직 본인들이 돈 벌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걸 평소 때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조금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습니까? 바로 칼 들이대고 그냥 엮어요. 그게 조폭의 특징입니다. 김두한이 뭐 낭만이었다고? 이게 말도 안 되고 그때 자기가 국회의원들 테러 나섰어요. 테러하러 다니고 하다가 배지도 달았는데 그 배지 달 때 어떻게 했냐면요. 유곽 그러니까 그 사창가에 있는 여자들 패고 때려가지고 그 사람들 선거운동 시키고 그랬었어요. 그런 얘기 있고요. 더 나쁜 일은 더 많아요. 그 깡패들이. 그런데 아무튼 이 깡패가 정치 권력을 만나서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2세대 정치 깡패들의 시대가 열린 겁니다. 네. 광복 직후에 이제 더 이상 뭐 명분이 없어요. 네. 그전에는 일제시 강점기 때 명분이라도 있었는데 이때는 명분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도 그 명분 없었어요. 네, 그래서 때마침 등장한 독재 권력 있지 않습니까? 네. 이승만 정권. 네. 이 독재 권력에서 당장 이 공권력을 겉으로 보기엔 공권력이 아닌 뒤에서 뭔가 일을 처리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네. 이때 때마침 등장했던 게 바로 동대문에서 많이 급성장한 이정재. 전직 씨름 선수였고요. 그렇죠. 씨름 선수였고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서 네. 사람들을 많이 이렇게 거느렸습니다. 네. 이 사람이 유지강을 비롯해서 여러 큰 주먹들을 이렇게 모아서 정치 깡패가 됩니다. 이마수, 유지강을 비롯한 많은 그 깡패들을 거느리고 정치 일선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앞잡이 역할을 하죠. 네. 그런데 정치에 공생하는 우리 조폭들의 말로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네. 그러다가 60년에 이제 4.19 혁명 이후에 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 군부가 이거 깡패들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싸그리 척결을 합니다. 4.19 혁명 때 네. 경찰도 이렇게 진압에 나섰지만 이 정치 깡패들이 1960년대 고대생 습격 사건도 있고요. 정치인들이 깡패들이
강목과 무기를 들고 학교에 들어가요. 예. 그리고 당사에 들어가서 마구 때려 부셔요. 그럼 경찰들이 맞은 그 정치인들하고 학생들을 잡아가요. 이게 그 사람들의 본질이었어요. 그렇게 마구 날뛰다가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권에 그 잡혀가서 사형당하죠. 예. 그래서 이제 사형당한 이후에 초창기 60년대 초반 중반까지도 굉장히 우리 그 당시에 그 군부는 조직폭력배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한 치안 정책을 펼칩니다. 강경한 척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 그래서 몇 명은 사형하기도 했어요. 사형시키기도 했어요. 하지만 박정희 정권에서 깡패들을 잘 이용하죠. 그렇죠. 당시 이제 중앙정보부에서도 많이 이 조직폭력배들하고도 연관이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바로 전국구 주목시대라는 게 열리는데요. 네. 그때 당시에 중정에 나와 있는 문모 씨라고 있습니다. 문무회야. 내가 얘기할게. 내가 걸릴게. 이 사람이 중정에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정치 테러를 하는 사람인데 사실상 실질적인 조폭의 오야방 아닙니다. 두목이었습니다. 네. 자, 문무회는 그 이후에 엄땡땡으로 넘어옵니다. 엄땡땡은 최근까지도 굉장히 그 국정원 안기부에서도 영향력을 미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깡패를 이용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렇죠. 이제 엄땡땡은 80대 후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네. 소위 말해 용파리 사건 뭐 이런 거에 관련된 건데요. 네. 어쨌든 그런데 이 당시에 문모 씨가 네. 본인 고향이 호남이었어요. 네. 그래서 호남 호남에 있는 조폭들을 끌고 올라옵니다. 맹주였습니다. 자, 네.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명동의 이화룡, 네. 그다음에 동대문의 이정재, 그렇죠. 예, 그리고 전국구 조폭들을 박정희 정권에서 한 번에 싹쓸이 했어. 네. 그랬더니 누가 남았냐면 신상사라고 이화룡파, 명동파의 그 밑에 있던 사람이 그 사람이 맹주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교동과 명동 일대를 다 장악합니다. 예. 그랬을 때 문무희가 얘가 너무 좀 까부는데 그러면서 호남 조폭들을 조금 불러다가 좀 키워줍니다. 예. 키워주면서 그때 모셨던 사람이 뭐 오기준, 오종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름 나갑니다. 예. 신상사파는 왜 네. 신상사냐면 오기준 좀 뒤었고요. 그 범호남파의 오종철, 박종석, 예. 번개 박종석 이런 사람이에요. 신상사의 원래 이제 최고 두목 이름이 신상현 씨입니다. 네. 신상현 씨가 군대에서 상사로 제대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상사입니다. 이 신상현 씨는 원래 그 명동에는 이화룡 씨 밑에 있다가 네. 그러다가 완전히 군부가 박정희 정권이 다 조폭들을 척결한다고 하니 본인이 자연스럽게 전국 최고의 주목이 돼버린 거예요. 돼버렸어요. 지금도 저기 명동의 피 호텔 커피숍에서 맨날 에비앙하고 저기 예. 저기 아메리카노 드시고 있어요. 예. 가끔 보지 내가.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만약에 당시에 뭐 100명, 뭐 50명 이런 단위의 조직폭력배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말은 조폭이지만 실제로는 모여다니는 사람들은 10명 남짓이었어요. 당시에 진술들을 다 확인해 보면 네. 10명 남짓인데 유일하게 신상사파만 100명 넘는 데다가 더군다나 신상사파하고 연관이 있는 신상사를 따르는 이런 조폭들은 10명 단위 조폭들이 워낙 많았습니다. 수백 명이었어요. 그래서 예. 사실 전국구는 신상사 하나였어요. 그렇죠. 네. 이때 당시까지 이게 바로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를 저랑 우리 주 기자님이 설명을 해드린 겁니다. 그런데 예, 이때 이제 드디어 사보이 호텔 사건이 터지는 거죠. 1975년입니다. 그 전에도 중정에서 박정희 정권이 중정을 이용해서 깡패들을 이용해서 정치 테러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1975년에 조폭계에 큰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생겼는데 이 역사적인 사건을 벌이기 전에 노래 하나 드릴게요. 자, 곽불리 무슨 노래? 일단 갱생을 해야 되니까 갱생. 이렇게 조폭 생활하다가 사회에 잘 저도 좀 환원한 갱생 좀 해라죠. 이렇게 된 이 드라마가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한 피아노라고 네. 이 피아노라는 드라마에서 OST로 쓰였던 네. 그 노래가 바로 내 생의 봄날이라는 캔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조폭들을 맨날 이 노래 불렀어요. 듣고 갈까요? 조폭하고는 관련 없습니다. 이 노래는 전혀. 네, 캔입니다. 내 생의 봄날은. 명동파에 몰아주려고 박정희가 싹쓸이 해준 거임? 뭐 꼭 그렇지는 않은데 결과적으로는 좀 그렇게 됐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예. 막상 조폭들은 자기네 역사도 모를 듯. 역사 알면 조폭하겠어요. 역사 알면
착한 사람들 서민들한테 돈 갈취하고 삽니까? 그 깡패들이. 범서방파 양은이파는 아직 안 나오네요. 아직 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서진 룸사롱 살인 사건 그건 조금 더 있다가 나옵니다. 인천 뉴성도 호텔 사건 이게 황 사장 그 무릎 밑을 곡괭이로 찍은 사건인데 이 사건도 조금 있다가 나옵니다. 거기 주역들이 뭐 하는지 제가 잘 알고요. 신민당 전당 사건, 강목 난동 사건 이것도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렇죠. 한화 김승현 회장 보복 폭행 사건 이거 중요한데 그 만보 아저씨라고 그 양반이 역사적으로 유명한 조폭이었어요. 그 만보가 나오고 한참 후에 이거 나옵니다. 권상우 피바다 협박 사건 요거 내가 좀 잘 아는데 이 조폭이 권상우 이거 그 아이리시 폭력 사건 여기도 있는데 이거는 한참 뒷 얘기예요. 이분 얘기들도 해야 되는데 그거 조금 이따. 여러분은 지금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75년) 사보이 호텔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이제 당시에 이제 명동에 근거지가 있을 뿐이지 영향력은 서울에 직접적인 영향력은 서울 전역을 미치고요. 간접적인 영향력은 거의 수도권 일대를 다 하는 데가 신상사파였습니다. 근데 그 영향력에 있던 이제 소위 이제 잘 모르는 기자분들이 나중에 범호남파라고 기사를 쓰시는 걸 좀 봤는데 그때 당시에 본인들은 호남파라는 이런 조직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이름도 없었어요. 예, 이름 없이 그냥 호남에서 아까 그 문모 씨로 인해서 올라왔던 사람들이 그 이권에 좀 개입하면서 돈 받고 하던 사람들이 335 있었는데 그 근거지가 바로 75년 당시에 무교동이었습니다. 명동 사보이 호텔이었어요. 예, 이 명동 사보이 호텔은 신상사파의 근거지였고 호남에서 올라온 조폭들은 이 무교동 쪽에 살고 있었어요. 명동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명동 옆에 무교동 종로에 있는 술집 음악다방에 전전했죠. 예. 근데 이 호남 쪽에서 올라온 조폭들 관련해서 이제 큰 굴지간 오모 씨, 송모 씨, 정모 씨, 박모 씨 등이 이 굴지간 네 명의 사람이 있고요. 예. 이때 조양은이라는 사람이 처음 나옵니다. 조양은은 아주 그 어린 친구였는데, 그렇죠. 어린 친구였는데 그냥 그 행동대장 그 밑에서 그렇죠. 그냥 일을 봐주고 저기 음악다방 그리고 술집에서 기도대장. 그 정도였죠. 이제 신상사는 큰 조직이었고요. 그런데 이 네 명하고 친분이 있던 A 씨가 있었습니다. 이 A 씨가 본인도 좀 약간 힘 좀 쓰니까 신상사파를 찾아가가지고 뭘 따지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혼자 와가지고 막 따져대니까 이 신상사파가 이 A 씨를 두들겨 팬 겁니다. A씨를요. 예. 네. 이 A씨가 와서 나 맞았다 했더니 무교동에 근거지 있다는 호남의 조폭들이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주저주저 어떻게 하지 감히 신상사한테 대들어야 되나 이러고 있었어요. 대들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항상 그 신상사한테 위세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때 조양은이 거사를 치릅니다. 그때 조양은이 2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양은을 따르던 그 조폭들 한 8명 정도 있었어요. 이 8명을 이끌고 신상사를 쳐들어갑니다. 당시 신상사파의 근거지가 바로 사보이 호텔이었어요. 조양은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할게요. 예. 이 양반은 그 1950년에 광주 전남에 지산유원지라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태어났는데 집이 좀 부자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과외도 시키고 막 그랬어. 그렇죠. 근데 아버지가 좀 엄해가지고 매를 많이 때렸대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비상하고 말을 잘했어요. 이분이 또 연기 능력도 굉장히 출중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중학교 때부터 이제 소년원에 다니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25년 이상 옥살이를 했는데 이분이 중고등학교 때 주변을 이미 평정했어요. 그리고는 67년에 가장 그 또래 친구들 다 규합해서 광주에서 화신 8인조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광주 일진고등학교 서클에서 짱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사고를 많이 쳤어요. 사고를 많이 치니까
많이 치다가 충장로파에 행동대장으로 이렇게 픽업됩니다. 픽업됐는데 거기서 사고를 치니까 서울로 이렇게 살짝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무교동 업소 출신으로 있다가 거기서 사건 사고를 조금씩 치다가 감옥에 8개월, 7개월 이렇게 다니는데 그때 이제 소궁동 조선호텔에 고고클럽이 있었는데 투모로우라고 거기 닷지 관리부장을 닷지라고 불러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선배들이 호남 선배들이 왜 신상사한테 맨날 밀리네 그래서 내가 한번 정리하겠어. 그리고 나선 거죠. 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최근에 있는 여러 자료들을 비교해 보면요. 이 사보이 호텔에 습격한 거는 맞습니다. 네. 조양은이가 여러 조폭들을 데리고 가서요. 그런데 이게 뭐 또 본인이 찍은 영화에도 굉장히 미화도 시켜놨는데 네. 실제로는 가가지고 한 2, 3분 정도 몇 명 두들겨 패고 바로 도망왔다. 네. 이렇게 진술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예. 또 몇 명은 가가지고 사보이 호텔 급습을 해가지고 거기 있는 그 신상사파를 흠씨 두들겨 다 팼다. 예. 이런 진술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진술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조양은 씨한테 직접 물어봤어. 예. 그날 무슨 일이 있었어? 물어봤더니 내가 좋아하는 선배들이 신상사파 식구들한테 번번이 깨지고 맞고 오더라. 그래서 호남 선배들이 찍소리 못해서 그 굴복하는 분위기가 내가 못 참겠어. 울분을 못 참고 독자적으로 행동에 나섰다. 내가 독자적으로 내 애들을 데리고 갔다. 그런데 신상사가 전혀 반응도 못하고 대응도 못하고 그냥 당하더라. 그 이후에 나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도 못하더라. 그래서 신상사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그 다음부터 내가 전국구로 일약 떠오르게 되다. 이게 조양은의 멘트였습니다. 그렇죠. 이제 신상사 쪽의 멘트는 좀 다릅니다. 네. 나는 그날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왔더니 몇 명이 두들겨 맞았길래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네. 그 다음부터 조양은이랑 당시에 호남 계열에 있던 사람들을 정모 씨 뭐 이런 사람 네. 오모 씨 이 사람들 잡으러 갔더니 다 도망가 가지고 못 잡았다. 이렇게 하는 입장이 있고요. 예. 대신 정리를 하면 그래도 인정되는 사실은 뭐냐. 당시에 감히 범접할 수 없던 신상사라는 이런 조직폭력을 조양은이라는 신출내기가 공개했다. 요것만 하나 남는 겁니다. 그래서 신상사 위상이 크게 흔들리죠. 그렇죠. 아무튼 사보이 호텔 사건으로 신상사의 위상은 흔들리고 예. 그다음에 조폭은 삼국시대로 분화하는데 이때부터 조폭의 전성시대가 열립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치권이 뒤를 봐주고 중정에서 뒤를 봐주면서 다시 그 조양은을 잡기 위해서 라이벌 조폭을 지방에서 끌어올립니다. 그게 바로 김태촌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 인정된 사실은 뭐 이걸 보고 막 한번 선배들을 위해서 복수를 해줬네. 이게 미화된 거고요. 실제 우리 경찰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끼리 투닥거리 하나 하고 한쪽은 잡으러 가고 한쪽은 도망다니고 네. 이런 그냥 웃지 못할 총국이 있는 겁니다. 여러 민간인들을 괴롭히면서요. 더 웃긴 거는 하도 이 사람들이 잠적해가지고 숨어 있으니까 신상사파 쪽에서 그 광주에 있는 서방동 쪽에서 활동하던 그래서 이름이 서방파입니다. 자, 김태촌에 대해서 약간 또 배경 설명하겠습니다. 1948년에 전남 담양에서 태어났는데 고향이 서방면이었어요. 서방면에는 로켓 건전지 공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여공들이 많았대요. 예. 유흥업소가 즐비했는데 그때부터 여공한테 우리 김태촌 선생께서 아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김태촌 씨는 5남 4녀 중에 5째였는데요. 경찰이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일찍 돌아가시고 홀어머니 밑에서 성장했는데 홀어머니 밑에서 주목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일찌감치 소년원에 3차례 들어가면서 중학교 1학년 때 중퇴하고요. 옥살이를 35년 이상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김태촌과 조양은은 서로 자기가 나이가 많다고 아직도 둘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김태촌 씨는 돌아가셨죠. 둘의 나이를 가지고 조직 간에 큰 싸움이 일어나기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맞습니다. 많이 다치고 그랬습니다. 조양은 씨한테 물어봤더니 누가 형이야? 물어봤더니 김태촌이 나한테 사과하고 형님이라고 불렀어. 그랬더니 그랬어요. 내가 김태촌한테도 물어봤어. 누가 형이야? 물어봤더니 조양은이 나보다 한참 어린데 내가 어떻게 형님이라고 그래. 말도 안 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김태촌 집사님 목소리 잠깐 들고 갈까요? 이 김태촌 집사님이 카리스마가 엄청 있어요. 근데 목소리 듣지 않으면 확 깹니다. 믿음이 청소년들을 아주 훌륭한 사람으로
인도할 겁니다. 공부, 성령님이 오시면 영어 단어 10개 외우는 사람 100개 외워줍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그냥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다 십자가에 묻어버리고 지금까지 청소년들이 그렇게 나처럼 방황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부하고 지금이라도 부모한테 효도하고 지금이라도 질서를 지키고 지금이라도 남을 칭찬하고 이렇게 살아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성령출만해. 원래 이보다 한 2톤 높거든요, 김태촌 씨가. 근데 오늘은 지금 그렇습니다. 김태촌과 조양은의 이제 라이벌전이 그때 시작되는데요. 그 두 조폭이 성장하는 데는 뒤에 중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큰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조용기 목사였어요. 조용기 목사가 순복음교회를 한참 M&A하고 다른 데다 이렇게 넓히고 전국에 넓힐 때 있지 않습니까? 조양은하고 김태촌이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큰 목사가 큰 주먹 사랑하다 제가 기사 써가지고요. 기사 써가지고 김태촌 밑에 부하들이랑 깡패들이랑 성경 들고 조용기 목사님이랑 이렇게 저기 어디에서 사진 찍은 장면을 제가 대문짝만하게 기사 냈거든요. 그래가지고 범서방파에서 저 잡으러 다니고 그랬었어요. 아니 실제로 김태촌 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조모 씨 그쪽 가족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혼 문제를 정리해주러 개입을 했었다. 조희준 씨 큰아들 큰아들 문제 이혼할 때 김태촌이 벌였던 일은 있지 않습니까? 다 말로 못합니다. 제가 이게 한 30금이어가지고 제가 말을 못하는데 내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해드릴게요. 네. 다시 75년으로 가시죠. 자, 75년으로 가서 신상사파의 위세는 꺾였고 이거 별거 아니네라고 다른 조폭들이 생각을 하고 기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조폭들은 광주에서 올라오는 김태촌을 힘을 실어주면서 야 조양은이랑 호남파들 참 빨리 때려 잡아봐봐 하고 이 호남파들은 도망댕기고 하면서 그래서 갑자기 서울에서 호남에 있는 조폭들이 갑자기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김태촌이 이끄는 서방파, 조양은이 이끄는 양은이파, 그다음에 이동재가 이끄는 오비파. 삼국시대가 본격 시작합니다. 75년부터. 조양은은 김태촌하고 조양은하고 전쟁을 시작하는데요. 일단 신상사파를 대신해서 행동대장으로 지방에서 올라온 게 김태촌이었으니까요. 김태촌이 조양은을 복수하겠다고 이렇게 계속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물어봤죠. 김태촌 씨한테 그때 어땠어? 물어봤더니 김태촌이 내가 존경하는 선배들의 위계질서를 무시하고 건달세계를 규율을 깬 오종철하고 조양은은 응징해야 된다. 이 생각에서 나는 조양은은 관심 없고 오종철만 잡을 거야. 그렇게 얘기했대요. 나한테 조양은은 상대가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조양은을 잡으려고 했으면 불구를 만들어도 10번은 만들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양은한테 물어봤죠. 김태촌이 그러던데 그랬더니 조양은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많은 사람이 나한테 덤볐지만 솔직히 상대가 안 됐어. 그래서 용병 김태촌은 그냥 광주 촌놈이지 나한테 상대가 안 됐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1976년 3월에 무교동 엠파이어 호텔 앞에서 그 조양은이 형님으로 모시던 오종철 난자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오모 씨는 아까 말했던 처음에 이 사보이 호텔에 습격하게 된 계기가 된 A 씨하고 절친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하도 이 전부 다 호남파가 잡을 수가 없으니까 이 오모 씨를 잡아다가 바로 김태촌인 서방파가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오종철을 잡아다가 손도끼로 난자했는데요. 아킬레스건을 끊어가지고요. 불구로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해도 돼? 저는 괜찮은데 지금 우리 주 기자님이 너무 제가 보기에는 이거 아니 그때 있었던 얘기를 하는데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어. 우리 순수 음악 방송인데 노래 듣자고. 우리 걸리면 노래 들어야지. 나 지금 떨고 있니? 그럴까요? 모래시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오시프 꼬부존입니다. 백화. 네, 완전
우우. 제가 깔아드릴 테니까 빨리 하십시오. 우우. 네, 완전 드라마보다 재미있네. 조폭들 실명 코로나는 순수 음악 방송.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양복 입고 어디 끌려갈까 그런 걱정은 없는데 누구한테 쫓길까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제가 조폭 전문 아닙니까? 제가 그 정도는 할게요. 내가 끝나고 나서 그 범서방파하고 양은이파한테 얘기는 할게. 내가 얘기했어 이렇게 할게. 자, 그리고는 범서방파와 양은이파 그리고 오비파의 피 튀기는 삼국시대가 시작됩니다. 예. 이때 당시 또 70대 후반에 막 정치적으로 이게 굉장히 그때 박정희 정권도 힘을 잃어갈 때입니다. 네. 그때니까 이 완전히 조폭들이 막 득세를 해가지고 온갖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심지어는 정치에도 직접 개입을 했어요. 정치에 왜 개입했냐면요. 정치인들이 이 사람들을 용병으로 썼어요. 그렇죠. 용병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종교도 이 사람들을 용병으로 썼고요. 그다음에 모든 단체들이 이 사람들이 경찰도 특히 중정에서 용병으로 썼어요. 그래서 조폭들이 칼부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칼 찌르고 가도 6개월도 안 살고 그냥 나와요. 심지어 이거 진짜 너무 76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김태촌 씨가 서방파를 이끌고 신민당 당시 고 김영삼 대통령의 신민당 총재 이걸 습격을 합니다. 창당대회. 그날 있었던 일을 내가 그날 그 낫을 들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목에 낫을 댄 그 사람의 증언을 제가 준비해 오겠습니다. 그거는 근데 시간이 다 돼서 자 정치 깡패들이 정치 권력의 비호로 그다음에 중정의 비호로 얼마나 날뛰었는지 그 얘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2020년 관리된 조폭 계보도는 이거 다음 주에 그래야 되나? 할게 너무 많은데 지금 다음 주가 한 번에 다 끝내야 됩니까?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삼국시대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이거 어떻게 하냐. 퍼시픽 호텔 사건, 뉴 서울 호텔 커피숍 난자 사건, 명동 꽃다방 폭력 사건, 서지 눈사롱 사건, 해밀턴 호텔 습격 사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 병원, 백병원 습격 사건 이 정도까지는 하고요. 그 다음부터 가겠습니다. 네, 야 빨리 인사해. 여러분 이제 조폭 지금 걱정 마십시오. 지금 조폭은 그냥 강경 대응이 최고입니다. 그러면 다 가짜 조폭이 대부분이고요. 진짜 조폭은 경찰한테 걸리면 죽는다고 본인이 알거든요. 깡패들이지 않습니까? 조폭 만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경찰에 신고하면 돼요. 도망갑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다 도망갑니다. 네. 자, 오늘의 교훈은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클로징으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꽉불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